2026년 1월 코스피가 4,800선을 돌파했죠. 역대 최고치라는 뉴스가 쏟아지고 아파트 호가도 매일 오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이 보유한 자산의 진짜 가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무서운 속도로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1,470원.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여러분 통장에 1억 원이 해외에선 이제 68,000달러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5년 전 같은 돈이면 9만 달러였는데 말이죠. 주식 수익률 보며 좋아하고 계신가요? 달러로 환산하면 그 수익의 절반은 이미 증발했습니다. 지금부터 화려한 숫자 뒤에 숨겨진 원화 붕괴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1년 초 삼성전자 주식 한 주를 8만 5천 원에 샀다고 가정해보죠. 5년이 지난 지금 그 주식은 15만 원이 됐습니다. 76% 수익이네요. 대박 아닌가요? 그런데 잠깐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봅시다. 2021년 환율은 1,100원이었어요. 그때 8만 5천 원은 달러로 77달러였죠. 지금은요 15만 원이지만 환율이 1,470원이니까 달러로 환산하면 102달러입니다. 진짜 수익률은 32%밖에 안 되는 거예요. 원화로는 76% 올랐는데 달러로는 32%만 오른 겁니다. 나머지 44%포인트는 어디 갔을까요? 증발했습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말 그대로 공중분해된 거죠. 여러분이 느끼는 수익의 절반 이상이 사실은 화폐 가치 하락이 만들어낸 착시였던 겁니다. 같은 돈인데 해외여행 가면 쓸 수 있는 금액은 반토막이 났어요. 이게 바로 원화 착시의 무서운 현실입니다. 주가 그래프만 보고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죠. 진짜 중요한 건 달러로 환산한 구매력이거든요. 부동산은 어떨까요? 압구정 아파트 하나 봅시다. 2021년에 30억 원 하던 집이 지금 52억 원이 됐어요. 와, 22억 원 올랐네요. 거의 2배 가까이 뛴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달러로 환산해 볼게요. 2021년 30억 원은 환율 1,100원 기준으로 273만 달러였습니다. 지금 52억 원은요? 환율 1,470원으로 나누면 354만 달러예요. 달러 기준으론 1.3배 오른 거죠. 원화로는 1.7배, 달러로는 1.3배 또 차이가 나죠. 어떤 집은 더 심합니다. 2021년 36억이던 집이 지금 70억 원까지 갔어요. 원화로는 거의 2배인데 달러로 환산하면 327만 달러에서 476만 달러로 1.5배 상승에 그칩니다. 집값이 오른 게 맞긴 한데 그 상승폭의 상당 부분은 실제 가치 증가가 아니라 원화가 약해진 효과였던 거예요. 가격표의 숫자만 부풀려진 겁니다. 진짜 구매력은 그만큼 안 올랐다는 얘기죠. 부동산 불패 신호라고 하지만 달러 눈으로 보면 생각보다 초라한 성적표거든요. 여러분이 모은 자산 진짜 가치를 알려면 반드시 달러로 다시 계산해 봐야 합니다. 환율이 1,480원까지 치솟자 정부가 급하게 움직였습니다. 외환 당국이 들고 나온 무기는 바로 외환 보유고였죠. 국가의 비상금인 셈입니다. 시장에 달러를 쏟아부어서 환율을 억지로 눌러버린 거예요. 효과는 있었습니다. 환율이 1,430원대까지 밀렸거든요. 시장은 잠시 안정되는 듯 보였죠. 하지만 이건 진짜 해결이 아니었어요. 그냥 돈으로 때운 땜질이었던 겁니다. 며칠 지나니까 환율이 다시 고개를 들더군요. 1,460원, 1,470원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쏟아부은 달러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던 거죠.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어요. 이렇게 개입할 때마다 외환 보유고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비상금이 바닥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폭풍을 막기 위해 방파제를 쌓았는데 그 방파제 자체가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한번 막았다고 끝이 아니거든요. 파도는 계속 밀려오는데 막을 수 있는 모래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정부의 필사적인 방어, 그 뒤에 숨겨진 위기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외환 보유고가 얼마나 줄었는지 숫자를 보면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작년 12월 26억 달러 증발했어요. 한 달 만에 말이죠. 보통 12월은 외환 보유고가 늘어나는 달입니다. 연말 결산으로 달러가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줄었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정부가 엄청난 규모로 시장에 개입했다는 증거죠. 22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3조 8천억 원입니다. 한 달에 이 정도를 태워버린 거예요. 더 무서운 건 이게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최대 감소폭에 근접한다는 겁니다. 그때 기억하시나요? 나라가 부도 직전까지 갔던 그때 말이죠. 지금 상황이 그때와 비슷한 속도로 악화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대한 댐을 상상해보세요. 댐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물이 새어나오죠. 그걸 막으려고 시멘트를 붓고 또 붓습니다. 그런데 금은 계속 커지고 쓸 수 있는 시멘트는 바닥나고 있어요. 외환 보유고 감소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를 지켜주던 방패막이 빠르게 닳아 없어지고 있거든요.
이 속도라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원달러 환율만 봐선 안 됩니다. 진짜 중요한 지표가 따로 있거든요. 바로 실질 실효 환율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거래하는 모든 나라의 물가와 환율을 종합해서 계산한 원화의 진짜 구매력입니다. 국제결제은행 BIS가 발표한 데이터를 보면 충격적이에요. 한국의 실질 실효 환율이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6년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16년 만이에요. 그게 언제냐면 IMF 외환위기 수준이라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비교 대상 60개국 중에서 한국보다 상황이 나쁜 나라가 일본밖에 없다는 거예요. 꼴찌에서 두 번째라는 얘기죠. G20 국가 중에서 이 정도로 추락한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실생활에선 어떻게 느껴질까요? 해외여행 가보세요. 같은 돈으로 먹을 수 있는 식사 양이 반으로 줄었어요. 유학 보내시는 분들은 등록금 부담이 2배가 됐죠. 명품 가방 하나 사려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원화를 내야 합니다. 실질 실효 환율 하락은 바로 이런 의미거든요. 우리 돈의 글로벌 구매력이 처참하게 무너졌다는 신호입니다. 예전엔 환율이 오르면 좋은 거라고 배웠잖아요. 원화 약세가 되면 수출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되니까 경제의 이득이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 공식이 안 먹힙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산업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거든요. 반도체 만들려면 일본에서 장비 사와야 하고, 배터리 만들려면 중국에서 소재 수입해야 하고, 자동차 굴리려면 중동에서 석유 들여와야 하죠. 핵심 원자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겁니다. 환율이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 모든 수입 가격이 동시에 폭등해버려요. 제품 하나 만드는 데 드는 원가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죠. 빵집을 생각해보세요. 빵 가격을 10% 올렸는데 밀가루 값이 20% 뛰어버렸어요. 장사는 더 힘들어지겠죠? 지금 한국 기업들이 딱 이 상황입니다. 환율 덕분에 매출은 좀 늘었는데 원가 상승폭이 더 커서 이익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요. 한국은행 분석에서도 확인됐습니다. 환율 상승이 더 이상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환율 올라도 고통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원화만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사실 전 세계 통화들이 다 흔들리고 있어요. 범인은 바로 미국 달러죠. 지금 달러가 킹입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3.75%로 유지하면서 전 세계 돈이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거든요. 일본 엔화 보세요. 2025년 내내 달러 대비 약세였습니다. 달러엔 환율이 150엔대까지 갔어요. 일본도 고전하고 있다는 얘기죠. 중국 위안화는 어떨까요? 중국 정부가 환율을 관리하긴 하지만 그래도 약세 압력은 피할 수 없었어요. 아시아 전체가 강달러의 파도에 휩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같은 파도를 맞아도 배마다 흔들리는 정도가 다르잖아요. 한국은 유독 심하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중국보다 변동성이 훨씬 크고 약세 폭도 더 두드러져요. 왜 그럴까요? 배가 튼튼하지 못하다는 얘기거든요. 글로벌 환경이 악화된 건 맞아요. 하지만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더 크게 흔들리는 건 우리 내부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킹달러 시대, 모두가 힘들지만 한국은 특히 더 취약한 상태죠. 같은 파도인데 왜 한국이 더 심하게 흔들릴까요? 첫 번째 이유는 금리 역전입니다. 미국 금리는 3.75%, 한국은 2.50%예요. 무려 1.25%포인트 차이가 나죠.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똑같이 1억 원을 넣는다면 어디에 넣겠어요? 당연히 이자 더 많이 주는 미국이죠. 그래서 돈이 한국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외 투자 폭증이에요. 개인들이 미국 주식 사고 연기금들이 해외 자산 늘리고 있잖아요. 국내에서 달러가 구조적으로 유출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통화량 문제입니다. 지난 몇 년간 한국이 돈을 얼마나 풀었는지 아세요? 미국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유동성을 증가시켰어요. 시중에 원화가 넘쳐나니까 희소성이 떨어진 거죠. 물건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는 것처럼 원화도 가치가 하락한 겁니다. 이 넘치는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코스피와 부동산으로 몰려들었어요. 자산 가격은 부풀려졌지만 원화 가치는 바닥으로 추락했죠. 거품은 커지고 체력은 약해지는 최악의 조합입니다. 환율이 1,470원을 넘으면 중앙은행이 뭘 해야 할까요? 당연히 금리를 올려야죠. 금리를 올리면 돈이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니까요. 그런데 한국은행은 2026년 1월에도 금리를 2.5%로 동결했습니다. 왜 안 올릴까요? 못 올리는 거예요. 가계부채 때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가계빚이 1,900조 원 넘어요. 금리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자 못 내는 사람들 속출하죠. 파산 행렬이 시작됩니다. 부동산 PF는 또 어떻고요? 건설사들이 빌린 돈이 산더미인데 금리 오르면 공사 중단되고 미분양 터집니다. 게다가 곧 지방선거 있잖아요. 금리 올려서 자산시장 붕괴시키면 민심이 폭발할 게 뻔하죠.
그래서 정부는 지금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어요. 외환 보유고 헐어서 환율은 맞고 금리는 동결해서 시장은 떠받치는 겁니다. 질서 있는 연착륙 시나리오죠. 문제는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시간 버는 거거든요. 환율과 부채 사이에서 줄타기 하는 건데 이 줄이 언제 끊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외통수에 몰린 한국은행, 선택지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자산 상승, 이게 진짜일까요? 아니면 거품일까요? 세 가지 신호를 반드시 추적해야 합니다. 첫 번째, 거래 절벽 속 호가 유지예요. 아파트 시세는 올랐다는데 실제로 거래는 안 되고 있잖아요. 매수자가 사라진 시장이라는 겁니다. 급매물 하나만 나와도 가격이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위태로운 상태죠. 두 번째는 시중 금리 상승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동결했는데도 은행 대출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금융권이 돈줄을 조이고 있다는 거예요. 유동성이 마르고 있다는 신호죠. 세 번째, 제2 금융권 연체율 급등입니다.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같은 곳에서 돈 못 갚는 사람들이 폭증하고 있어요. 경제의 밑바닥부터 균열이 시작됐다는 경고입니다. 정부가 만든 방파제 안에 있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큰 파도가 밀려올 때 방파제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거든요. 지금 필요한 건 각자의 구명정의예요. 내 자산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할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화려한 숫자 뒤에 숨겨진 진실을 봤습니다. 코스피 4,800, 아파트 시세 상승, 이 모든 게 원화 가치 하락이 만들어낸 착시였다는 걸 확인했죠. 달러로 환산하면 수익의 절반은 이미 증발했어요. 정부는 외환 보유고를 태우며 필사적으로 방어하고 있지만 그 방패막은 빠르게 닳아 없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금리도 못 올리는 외통수에 몰렸고요.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계속 원화 기준 숫자만 보며 안심할 건가요? 아니면 달러 눈으로 진짜 가치를 볼 건가요? 자산 방어의 핵심은 통화 가치 하락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원화 착시에서 벗어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구명정을 점검하세요. 폭풍은 이미 시작됐습니다.